서슬퍼런 칼날이 신방의 촛불 그림자를 갈랐다. 은장도였다. 여인의 품속 가장 깊은 곳 정절을 지키기 위해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지니는 그 차가운 쇠붙이가 신랑의 목이 아닌 신부 자신의 가녀린 목을 겨누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을 타고 흐르는 살기는 방금 전까지 이곳을 채우던 합판주의 달콤한 향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붉은 연지 곤지가 찍힌 신부의 뺨 위로 촛농처럼 뜨겁고 절망적인 눈물이 흘러내려 턱끝에 맺혔다. 밖에서는 잔치가 끝난 뒤에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을 두드렸다. 신부 연화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베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로 쥐어짜듯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보다는 체념에 원망보다는 깊은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서방님, 아니 민우 도련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베어 가문의 원한을 갚으십시오. 저는 도련님과 한 이불을 덮을 자격이 없는, 아니 살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여인입니다. 신랑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갓을 벗고 도포 자락을 정돈하며 첫날 밤의 설렘을 준비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놀라움으로 커지기보다는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아 연화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보통의 사내라면 당장 비명을 지르거나 신부를 제압하려 들었을 것이다. 허나 민우는 마치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촛불이 심하게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을 덮치려는 운명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연화가 쥐고 있는 은장도의 칼날이 그녀의 하얀 목 피부를 살짝 눌러 붉은 핏방울 하나가 맺히는 것이 민우의 눈에 들어왔다. 그 붉은 선혈은 신방의 붉은 금침보다 더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시간은 잠시 뒤로 물러나 이 기이하고 비극적인 밤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간다. 혼례는 성대했으나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몰락해가는 무반 가문의 장손인 민우와 조정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좌의 정댁의 먼 친척이라 알려진 연화의 결합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울어가는 가문이 권세가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하려는 비굴한 처사라 비웃기도 했고, 연하의 미모에 홀린 민우가 분수도 모르고 덤벼든 것이라 혀를 차기도 했다. 그러나 민우에게는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연하는 단순한 정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문의 몰락과 부친의 억울한 죽음으로 방황하며 술과 검에 빠져 살던 시절 우연히 산사에서 마주친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칼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모두 껴안은 듯한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연화에게 이 혼례는 축복이 아닌 형벌이었다. 그녀가 가마를 타고 민우의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그녀의 가슴 속에는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좌의정댁의 먼 친척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민우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고 민우의 가문을 풍비박산낸 장본인인 좌의정 조응식에 숨겨진 서녀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딸을 이용했다. 민우의 가문이 비록 몰락했으나 아직 그들에게는 선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조정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밀서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좌의정은 그 밀서를 찾아내 없애기 위해 자신의 핏줄인 연화를 신분까지 세탁하여 적진의 심장부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밀서를 찾아오너라. 만약 실패한다면 네 어미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명령이 혼례 내내 연화의 귓가를 맴돌았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를 찍은 채 초래청에 섰을 때 연화는 맞절을 하는 민우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따뜻해서
그 순수한 애정이 오히려 연화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사내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파멸시킨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신방에 들어와 촛불 아래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밀서를 찾기는커녕 이 사내를 속이고 그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밝히고 그의 손에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푸는 대신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든 것이었다. 다시 현재 신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하의 고백은 이어졌다. 저는 좌의정 조응식의 딸입니다. 댁의 먼 친척이 아니라 대감마님께서 밖에서 나와 숨겨 기른 당신의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으나 혹여 밖에서 누가 들을까 두려워 억눌린 신음처럼 들렸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좌의정 조응식. 민우가 잠을 자다가도 치를 떨며 일어나는 이름이었다. 아버지를 참수형에 처하게 하고 어머니를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만든 철천지원수. 그자의 피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이 연모에 맞지 않는 여인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민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처참했던 마지막 모습과 홀레복을 입고 떨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겹쳐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도 했다. 당장이라도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 그녀의 목을 베어도 세상은 그를 효자라 칭송했을지 모른다. 원수의 딸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이는 하늘이 준 복수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을 딛는 그의 발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연화의 귀를 때렸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차가운 칼날이 혹은 분노에 찬 주먹이 날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은장도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민우가 망설인다면 자신의 손으로 끝내리라. 그러나 그녀에게 닿은 것은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민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었다. 그는 연하의 손에서 억지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은장도를 빼앗아 바닥 멀리 던져버렸다. 챙그랑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그리고 그는 털썩 연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양반인 그가, 남편인 그가 죄인이라 자처하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연화가 놀라 눈을 뜨자 민우의 젖은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 부인. 민우가 낮게 불렀다. 아니, 연화 낭자.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대가 누구의 딸인지는 내게 중요치 않소. 아니,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대를 베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찌 그러십니까? 저는 아버님을 죽인 원수의 핏줄입니다. 제 아비는 저를 이용해 서방님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살려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려 촛불을 바라보다가 다시 연화의 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기억하시오? 3년 전 겨울 함경도 산속에서 눈사태를 만나 사경을 헤매던 한 무관을. 연화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장면이 떠올랐다. 약초를 캐러 갔다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사내를 발견하고 며칠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살려냈던 기억. 이름도 묻지 않고 그저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옷을 벗어 체온을 나누었던 그 밤의 기억. 그때 그 사내가.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아버님의 복수를 하겠다며
무모하게 적진을 정탐하다 부상을 입고 쫓기던 중이었소.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살려준 것은 이름 모를 산골 여인이었지. 눈을 떴을 때 나는 보았소. 내 상처를 싸매던 그 고운 손길과 나를 살리기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던 그 헌신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당신은 떠나고 없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소. 민우는 두 팔을 벌려 굳어있는 연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그동안 연하가 짊어져 왔던 모든 고통과 비밀을 녹여버릴 듯이 뜨거웠다. 연하의 몸이 그의 품 안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원수의 딸이라는 굴레, 아버지를 향한 증오, 민우를 향한 죄책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민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화의 어깨를 적셨다. 세상이 그대를 원수의 딸이라 손가락질하고 내 가문의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할지라도 나는 그대를 뵐 수 없소.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그러나 애절하게 신방을 울렸다. 그대가 나의 생명을 구했으니 나의 목숨은 이미 그대의 것이요. 그대가 원수의 딸이라 해도 그대라는 사람 그 자체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빚이요. 그는 연화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살짝 떼어내어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소매 자락으로 닦아주며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시간부로 내게 원수는 조응식 한 사람뿐이요. 내 아내 연화는 그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내가 지켜야 할 여인일 뿐이요. 비록 내일 날이 밝으면 가문의 어르신들과 세상의 눈초리가 우리를 찢어놓으려 할지라도 오늘 밤 이 맹세만은 변치 않을 것이요. 이 생에 다하는 날까지 나는 그대에게 빚을 갚으며 살겠소. 신방의 촛불이 타닥거리며 타들어갔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을 둘러싼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우의 품에 안긴 연화는 서러운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다. 이 사내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아버지와도 맞서 싸우겠노라고. 비록 그것이 천륜을 어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따뜻한 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앞귀가 되겠노라고. 밖에서 밤새가 구슬피 울었고 달빛은 창호지 문을 통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숙부의 날카로운 의심이 그리고 조응식의 잔인한 감시가 이미 이 집안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은장도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민우가 벗어놓은 가끈이 뱀처럼 뱃니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민우는 연화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마치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떨림을 멈추게 하려는 듯 혹은 다가올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과연 사랑과 은혜만으로 가문의 원한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실감하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새벽은 멀기만 했다. 새벽닭이 태를 치며 어스름한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신방의 문창호지 너머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였다. 옆에 누운 민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지난밤의 고백과 민우의 용서는 마치 꿈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날이 밝아오자 차가운 현실이 다시금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근심 없이 잠든 듯 보이나 미간에 옅게 패인 주름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가문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에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신앱을 했다.
자신의 아비가 무너뜨린 가문의 장손,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자신을 감싸 안은 사내 그녀는 맹세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 종처럼 살며 속죄하겠노라고. 자신의 손이 부르트고 발이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데 일조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 뒤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어른이자 형님의 억울한 죽음 이후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민우의 숙부 장판의 존재 때문이었다. 아침 문안 인사를 위해 연화가 대청마루에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몰락한 양반가라고는 하나 뼈대 있는 가문의 위엄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낡았지만 잘 닦인 마루, 빛바랜 단청,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앉아있는 숙부 장판의 기세가 그러했다. 연화는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다. 새 식구가 문안 여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다. 숙부 장판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며 찻잔 너머 날카로운 눈초리로 연화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매의 눈과 같았다. 먼 친척이라고는 하나 족보 어디에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계집, 게다가 혼례 비용조차 변변치 않은 이 몰락한 집에 제 발로 들어온 여인. 장판의 의심은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고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게다. 헌데 네 본가가 강원도 산골이라 하였더냐. 그곳 산세가 험하여 여인네들이 자라기에 녹록지 않았을 터인데 손이 참으로 곱구나.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로 손을 가리며 대답했다.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돕기는 하였으나 타고나기를 피부가 약하여 그리 보이는 것뿐입니다. 숙부님, 그녀의 변명은 궁색했다. 좌의정댁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라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녀의 손은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귀하디기한 여인의 그것이었다. 장판은 코웃음을 쳤다. 피부가 약하다. 산골 계집이 피부 타령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로구나. 우리 민우 녀석이 네 미색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비꼬는 듯한 말투 속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때 곁에 앉아있던 민우가 급히 끼어들었다. 숙부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연하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입니다. 지난밤 저에게 보여준 진심을 숙부님께서도 아신다면 그리 말씀하지 못하실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조카의 불경한 태도에 장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진심? 계집의 진심 따위가 밥을 먹여주더냐? 내 아비가, 내 형님이 그리 허망하게 가신 것도 사람을 너무 믿어서였다. 네가 지금 그 꼴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 장판의 호통이 대청을 울렸다. 그날 이후 연화의 시집살이는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하인들은 겉으로는 그녀를 아기씨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으나 뒤돌아서면 수군거렸다.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흐르는 것이 수상하지 않아? 저런 여자가 왜 우리 도련님 같은 망한 집 자식한테 시집을 왔을까? 부엌대기 하녀들의 속닥거림이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했다.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뽀얀 손등이 벌겋게 트도록 걸레질을 했다. 하지만 몸의 배인 습관은 무서운 법이었다. 밥상을 차릴 때 수저를 놓는 각도, 걸을 때 사뿐거리는 발걸음, 하물며 붓을 들어 가계부를 적을 때의 우아한 필체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 거지는 산골 처녀의 것이 아닌 한양 도성 내에서도 으뜸가는 명문가의 규수의 것이었다.
그녀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 다름은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더욱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장판이 연화를 불렀다. 사랑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판은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다. 묵직한 먹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앉거라. 장판이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명했다. 연화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자 장판은 붓을 들어 종이에 난을 치기 시작했다.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며 검고 날카로운 난초잎이 피어났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까막눈이 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사서삼경을 떼고 시와 서화에 능통한 재원이었다. 하지만 산골 여인이 그를 안다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일이었다. 장판은 붓을 멈추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냐? 헌데 며칠 전 네가 부엌에서 식재료를 정리하며 쓴 종이를 보았다. 비록 삐뚤패뚤하게 흉내를 냈으나 획을 긋는 힘과 순서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까막눈이 어찌 붙잡는 법을 그리 잘 안단 말이냐? 장판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연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차 싶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 했건만 무심코 흘러나온 습관이 덜미를 잡힐 뻔한 것이다. 그것은 어깨 너머로 동네 훈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흉내낸 것일 뿐입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장판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붓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깨 너머라. 참으로 신통방통한 재주로구나. 내 형님을 죽인 그 역적놈 조응식의 집안 여식들이 그리 서화에 능하다 들었다. 그놈들은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며 뒤로는 온갖 추잡한 짓을 일삼지. 장판이 조응식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연화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아비 이름을 원수의 입을 통해 듣는 공포, 그리고 정체가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때 마당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숙부님, 계십니까? 민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숨막히는 공기가 조금 흩어졌다. 민우는 창백하게 질린 연화의 얼굴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연화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장판에게 말했다. 어찌 부인을 이곳까지 부르셨습니까? 안 그래도 일이 많아 고단한 사람입니다. 장판은 민우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찼다. 내 놈이 아주 계집 치마폭에 쌓여 사리분별을 못하는구나. 내 이 아이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불렀을 뿐이다. 헌데 안색이 저리 변하는 걸 보니 뭔가 씻기는 것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장판의 비꼬는 말에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만하십시오. 숙부님, 제 아내입니다. 제 식구를 의심하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장판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연화는 민우의 등 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민우의 넓은 등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방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웠다. 방을 나온 연화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민우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소? 숙부님이 심한 말씀을 하신 게요? 민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삼켰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여 숙부님의 심기를 거스른 탓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우물가에 홀로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차갑고도 처연하게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아버지가 떠나보낼 때 쥐어준 독약이었다. 만약 실패하거든 가문의 명예를 위해 깨끗이 가거라. 아버지의 비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밀서를 찾기는커녕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한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독약 주머니를 쥐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깊고 어두운 우물물이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이대로 몸을 던지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 민우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황급히 주머니를 숨겼다. 민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다. 밤바람이 찹니다. 들어가십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연화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 이 행복이 깨질 것이라는 예감. 연화는 민우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이 시간이 조금만 더 허락되기를. 저 무서운 숙부의 눈을 피해 이 사람 곁에 조금만 더 머물 수 있기를.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갔던 하인이 돌아와 장판에게 은밀한 보고를 올렸다. 나으리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좌이정댁에서 얼마 전 잃어버린 서녀를 찾는다는 방이 붙었다고 합니다. 헌데 그 인상착의가 우리 집에 들어온 아기 씨와 묘하게 닮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장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감히 원수의 씨앗이 우리 집안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니. 장판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화를 끌어내려 했으나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민우가 막아설 것이 뻔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장판은 하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좌이정댁 하인들이 드나드는 주막을 알아내거라. 그리고 그 계집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내 이 요망한 것의 가면을 벗기고 형님의 원한을 갚으리라.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쌀을 씻고 있었다. 쌀을 씻는 물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은 이제 제법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 박힌 귀족의 태는 감춰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숙부의 수사망과 멀리 한양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아니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아버지의 자객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우는 사랑채에서 낡은 검을 닦으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검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가문과 맞서야 하는 운명. 그는 검을 칼집에 꽂아 넣으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화를 지키겠다고. 설령 그것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일일지라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집안의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다. 음력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마른 나뭇잎을 굴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오는 오후였다. 집안을 감도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숙부 장판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민우는 연화에게 잠시 바깥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가문의 원찰인 인근 산사에 들러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오겠다는 핑계였으나 실상은 창백하게 질려가는 아내에게 잠시나마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기괴한 손짓을 하고 있었고 숲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날카롭게 울어대며 불안한 기운을 고조시켰다. 연화는 민우의 뒤를 따르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으스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려 저고리를 적셨지만 앞서 걷는 민우의 넓은 등을 보며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민우 역시 말은 없었으나 허리춤에 찬 검을 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또한 본능적으로 공기 중에 섞인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불어오던 바람이 뚝 그치고 숲 전체가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겼다.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낮게 읊조렸다. 부인, 내 등 뒤로 오시오.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 둘, 셋, 5명이었다. 그들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눈빛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사례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검은 일반적인 환도가 아니었다. 날이 짧고 휘어진 모양새가 살상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암살용 검이었다.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저 검을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채 뒤뜰 은밀한 곳에서 밤마다 훈련하던 사병들, 바로 좌의정 조응식의 그림자 무사들이 쓰던 무기였다. 내 놈들은 누구냐? 감히 누구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민우가 호통을 치며 검을 뽑아들었다. 챙강 하는 맑은 금소금이 정적을 갈랐으나 자객들은 대답 대신 묵묵히 포위망을 좁혀올 뿐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민우의 목숨,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실패한 첩자 연화의 제거였다. 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되었다. 자객들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잔혹했다. 민우는 무반 가문의 장손답게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수적 열세와 지형의 불리함은 어찌할 수 없었다. 캉, 캉, 검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민우는 연화를 보호하며 싸우느라 공격보다는 방어에 급급했다. 자객 하나가 민우의 하반신을 노리고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동시에 머리를 향해 검을 휘두르는 식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민우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고 그의 도포자락은 이미 곳곳이 찢겨나갔다. 연화는 나무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민우의 주의를 흐트러뜨릴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데 자객들의 움직임이 묘하게 낯이 익었다. 특정한 신호에 맞춰 진영을 바꾸고 셋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 합은 그녀가 아버지의 서재 창문 너머로 수없이 훔쳐보았던 삼재검법의 변형이었다. 그때 자객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공격 신호였다. 연화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저 휘파람 소리는 전방을 미끼로 쓰고 후방을 친다는 뜻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면의 자객 둘이 요란하게 검을 휘두르며 민우의 시선을 끄는 사이 뒤쪽의 자객 하나가 소리 없이 민우의 등 뒤로 접근하고 있었다. 민우는 정면의 적들을 상대하느라 뒤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연화의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오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도련님, 등 뒤입니다. 하단을 조심하세요. 허공을 베고 숙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 검법의 파회법을 정확히 찌르는 외침이었다. 연화의 외침은 전장 한복판을 꿰뚫었다. 민우는 찰나의 순간 연화의 말을 믿고 몸을 반사적으로 비틀며 허공을 향해 검을 휘두른 뒤 급격히 자세를 낮췄다. 자객의 검이 민우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만약 연화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면 목이 달아났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민우는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하며 뒤쪽 자객의 다리를 베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자객 하나가 쓰러졌다. 자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은밀한 수신호와 검법의 비밀을 꿰뚫고 있는 여인의 정체에 혼란을 느낀 것이다. 우두머리 자객의 눈이 매섭게 연화를 향했다. 그는 목표를 수정했다. 내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 계집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전연을 죽여라. 우두머리의 고함과 함께 남은 자객들이 일제히 연화를 향해 쇄도했다. 안 돼. 민우가 절규하며 몸을 날렸다. 하지만 자객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 가장 선두에 선 자객의 검끝이 연화의 심장을 향해
뱀처럼 날아들었다. 연화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이 나의 죗값이구나. 민우 도련님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차가운 칼날이 몸에 박히는 고통 대신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뜨거운 액체가 얼굴에 튀었다. 눈을 떠보니 민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가 날아오는 검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낸 것이다. 도련님, 연화의 비명이 숲을 울렸다.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오른손에 검을 휘둘러 자신을 찌른 자객의 목을 베었다. 피보라가 흩날렸다. 부상을 입은 민우는 마치 성난 사자처럼 변했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흉포하고 처절하게 검을 휘둘렀다. 그의 기세에 눌린 남은 자객들이 주춤거렸다. 게다가 숲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무슨 소리냐? 저쪽이다. 숙부 장판이 보낸 감시자들이거나 혹은 관군일지도 모르는 소리였다. 전세가 불리해졌음을 깨달은 우두머리 자객은 혀를 차며 신호를 보냈다. 철수한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들은 쓰러진 동료의 시신을 챙길 새도 없이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숲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민우가 검을 지팡이 삼아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 상처는 깊었다.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흙바닥을 검붉게 물들였다. 연화는 정신없이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민우에게 달려갔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저 때문에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다. 다치지 않았소? 그거면 되었소. 그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연화를 걱정하는 민우의 모습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민우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먹였다.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왜 귀한 목숨을 걸고 저를 살리십니까? 민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대가 아까 나를 살리지 않았소. 그 검법, 그 신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겠소. 그저 그대가 나를 위해 그대의 혈육을 배신하고 나를 택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오. 그랬다. 민우는 알고 있었다. 연화가 외친 그 말들이 단순한 훈수가 아니었음을. 그녀가 아버지인 좌혜정의 수하들이 쓰는 암호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구할 수 있었음을. 그것은 연화가 자신의 과거와 핏줄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로지 민우의 아내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연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휘감았다.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연화는 민우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놈들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석양이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핏빛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싸움이 벌어졌던 현장,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바로 숙부 장판이 심어놓은 신복 하인 돌쇠였다. 돌쇠는 공포에 질린 채 덜덜 떨면서도 자신이 본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자객들의 습격, 그리고 아씨가 외친 기이한 명령어들. 그로 인해 자객들의 움직임이 무너진 상황. 결정적으로 자객 중 하나가 도망치며 떨어뜨린 물건을 돌쇠가 주워 들었다. 그것은 좌의정댁 가소림을 증명하는 호패와 유사한 나무패였다. 명백한 증거였다. 며느리가 원수 집안과 내통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돌쇠는 나무패를 품에 깊이 넣고 산을 내려가는 두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름길을 통해 급히 집으로 내달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와 연화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찢어진 옷, 피에 젖은 어깨, 헝클어진 머리. 하인들이 기겁하며 달려나왔고 사랑채에 있던 숙부 장판도 소란을 듣고 마당으로 나왔다. 장판의 눈이 민우의 어깨 상처와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걱정보다는 의혹이 앞서는 눈빛이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산적이라도 만난 것이냐? 장판의 물음에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산적이었습니다.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큰일은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민우는 필사적으로 자객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 사실이 밝혀지면 연화가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판은 민우의 눈을 피하며 뒤따라 들어온 돌쇠와 눈이 마주쳤다. 돌쇠는 주인에게 은밀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밤이 깊었다. 의원을 불러 상처를 치료한 민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이 들었다. 연화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간호했다. 촛불이 사그라들 무렵 사랑채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판은 돌쇠가 바친 나무패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문의 문중 어른들에게 보낼 서신을 쓰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문중 회의를 소집하라. 우리 가문에 들어온 요물, 원수의 딸을 처단하고 더럽혀진 가문의 명예를 씻을 때가 왔다. 장판의 분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연화가 보여준 기지는 오히려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녀가 자객들의 수법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혹은 그 소굴에서 자라난 독초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새벽녘 연화는 잠든 민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어떤 벌이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도 전에 마당에서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중의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손에는 저마다 몽둥이나 멍석을 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우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이 평온한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민우의 손등 위에 떨어졌다. 마당에 깔린 멍석 위로 서리빨 같은 냉기가 올라와 연화의 무릎을 파고들었다. 아침 해가 떴으나 그 빛은 온기를 잃은 채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집안의 대청마루와 마당을 가득 메운 문중. 어른들의 하얀 도포자락이 마치 저승사자의 행렬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비란 없었다. 오직 배신감에 치를 떠는 분노와 가문의 원수를 처단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정의감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숙부 장판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증거물을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지난밤 돌쇠가 주워온 좌의정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나무패였다. 장판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이 요망한 계집이 지니고 있던 것이다. 우리 가문을 멸망시킨 역적 조응식의 개들이 사용하는 표식이 아니더냐. 인연이 바로 그 역적의 씨앗이며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러 들어온 간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의 외침에 문중 어른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찾고 몇몇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채를 잡을 듯 씩씩거렸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포승줄에 묶인 손목이 쓰라렸으나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방 안에서 고열에 신음하고 있을 민우가 이 소란을 듣고 깨어나는 것이었다.
전연을 당장 멍석에 말하라. 가문의 법도에 따라 부정한 것을 집안에 들인 죄를 물어 뼈가 으스러지도록 쳐서 내쫓거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질을 가해야 할 것이다. 장판에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험상궂은 표정의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망설임은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방마님으로 모시던 분이 아니던가. 하지만 상전의 명령은 하늘과 같았고 무엇보다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동정심을 마비시켰다. 거친 멍석이 연화의 몸을 휘감았다. 까칠한 지푸라기가 살을 찌르고 시야가 어둠 속에 갇혔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서방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지만 제 피로 이 집안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씻긴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녀는 다가올 고통을 예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멈춰라. 당장 멈추지 못할까.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다.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멈칫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사랑채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민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어깨에 감은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오고 있었고 안색은 횟가루를 뿌린 듯 창백했다. 열병으로 인해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속적삼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가문의 가보인 사인검이 들려 있었다. 왕실로부터 하사받아 집안의 대소사나 삿된 기운을 물리칠 때만 꺼낸다는 그 신성한 검이 오늘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한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우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멍석에 말린 연화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일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려 하는 것이냐. 내 허락 없이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다. 민우는 검을 뽑아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겨누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장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조카가 감히 어른들 앞에서 칼을 뽑아 들다니 이는 폐륜이나 다름없었다. 민우야,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그년이 누구인지 듣고도 그따위 행동을 한단 말이냐? 그녀는 네 아비를 죽이고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든 조응식의 딸이다. 네 원수의 핏줄이란 말이다. 장판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문중 어른들도 혀를 차며 거들었다. 장손이 여색에 홀려 제정신이 아니구먼.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지도 않느냐. 비난이 빗발쳤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숙부와 어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검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숙부님 그리고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조응식의 딸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우의 시인의 장래의 탄식이 흘렀다. 허나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 사람은 조응식의 딸이기 이전에 죽어가던 저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입니다. 또한 어제 자객들의 칼날이 제 심장을 노릴 때 제 아비를 배신하고 저를 구하기 위해 제 목숨을 던진 사람입니다. 민우는 왼손으로 자신의 어깨 상처를 꽉 움켜 쥐었다.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어제 숲속에서 자객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암호를 깨뜨리고 저를 살린 것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가문을 멸하러 온 간자였다면 왜 저를 구했겠습니까? 그냥 자객의 칼에 제가 죽게 내버려 두면 그만이었을 것을. 이 사람은 자신의 핏줄을 부정하면서까지 의를 지켰습니다. 헌데 우리가 고작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거의 원한에 눈이 멀어 은인을 죽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민우의 절규는 처절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다. 웅성거리던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민우를 구했다는 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장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가 이성을 덮고 있었다. 듣기 싫다. 한 번 배신한 놈의 핏줄은 두 번 배신하게 되어 있다. 지금은 너를 구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그것이 저 더러운 핏줄의 본성이다. 장판은 하인들에게 다시 손짓했다. 뭐 하고 있느냐? 저 미친놈을 끌어내고 계집을 쳐라.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다시 다가오려 하자. 민우는 사행검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 피부를 눌러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내 이 자리에서 자결하여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모두가 경악하여 숨을 멈췄다. 종손의 자결, 그것은 몰락한 가문에게 있어 멸문보다 더한 비극이었다. 장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민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숙부님, 복수가 무엇입니까? 아버님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여인을 죽이고 저마저 이르시겠습니까? 이 검은 삿된 것을 베라 하사받은 검이지. 은인을 베고 제 목을 찌르라 있는 검이 아닙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증오의 사슬을 이제 그만 끊어주십시오. 멍석 안에 갇혀있던 연화는 민우의 외침과 흐느낌을 듣고 오열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 때문에 도련님이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멍석을 뚫고 나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다. 민우는 멍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니요, 부인. 그대가 죽으면 나도 죽소.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면 함께 죽는 것이 부부의 도리요. 마당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민우의 목에서 흐르는 피가 도포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장판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다. 조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저 녀석은 정말로 목을 그을 놈이다. 형님의 유일한 혈육, 이 집안의 마지막 희망인 민우를 잃는다면 복수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장판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그라들고 깊은 좌절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형님의 아들이 원수의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장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쉰 소리가 났다. 치워라. 하인들이 의아한 듯 그를 쳐다보자 장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멍석을 치우고 길을 터주라 하지 않았느냐. 하인들이 허둥지둥 멍석을 풀었다. 연화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 젖은 얼굴을 드러냈다. 민우는 그제야 검을 거두고 털썩 주저앉아 연화를 끌어안았다. 장판은 그들을 등지고 섰다. 오늘부로 너는 내 조카가 아니다. 그리고 너도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다. 장판의 선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최후의 배려였다. 가거라. 내 눈앞에서, 이 가문의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만약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손으로 너희 둘을 벨 것이다. 민우는 연화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민우는 숙부의 등 뒤에 대고 큰절을 올렸다.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부님. 연화 역시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절을 했다. 장판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을 뿐이었다. 문중 어른들도 아무 말 없이 길을 터주었다. 가문의 법도로는 용납할 수 없으나 목숨을 건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무색해짐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이리라.
민우와 연화는 낡은 보찜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알리는 소리이자 험난하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신호탄이었다. 대문 밖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저기 봐, 원수의 딸과 야반 도주하는 양반 날이야. 집안 망신이로구먼.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민우는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움켜쥐었다. 연화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맞잡은 민우의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서방님?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연화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아픈 어깨를 감싸며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디든 상관없소. 그대가 있고 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이요. 세상 끝이라도 함께 갑시다. 이제 우리를 옥죄던 원한의 굴레는 저 문 뒤에 두고 왔으니.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 희미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숱한 시련을 겪고 단단해질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신분도 가문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오직 서로만을 가진 채 떠나는 길. 조응식의 자객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고 당장 오늘 밤 추위와 배고픔을 어찌 견딜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민우가 연화를 보며씩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연화가 처음 그를 산속에서 구해주었을 때 보았던 그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다. 연화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살아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 그거면 되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날카롭던 바위도 둥글게 깎아내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기억조차 희미하게 씻어내는 법이다. 그로부터 7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8번째 봄이 찾아온 강원도 깊은 산골, 우무골이라 불리는 첩첩산 중에는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산세 덕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 잡은 자그마한 초가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쌀이나무로 엮은 살인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권세가들의 호통 소리가 아닌 산새들의 지저김과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뿐이었다. 마당 한켠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온 냉이와 달래가 파릇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그 곁에는 말려놓은 약초들이 봄 햇살을 머금고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이제는 양반가의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은 연화가 쭈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예전에 백옥 같던 고운 자태는 잃었으나 대신 흙내음이 배어있는 건강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진 수심 대신 햇살처럼 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미야, 이것 보거라. 오늘 아주 실한 놈을 잡았다. 살인문이 삐거덕 열리며 민우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게 가득 땔감을 짊어지고 한 손에는 큼지막한 산토끼 한 마리를 든 민우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갓을 벗어 던지고 상투를 틀어 올린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턱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 과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글을 읽던 서생의 유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강인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연화가 서둘러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쩜 이리 큰 토끼를 잡으셨습니까? 연화가 민우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주며 웃었다.
민우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우리 산이가 고기 반찬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소. 압이 된 도리로 빈손으로 올 수야 없지. 그 녀석은 어디 갔소? 그때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아버님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67살 된 사내아이가 다람쥐처럼 튀어나왔다. 아이의 이름은 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산처럼 묵직하게 살라는 뜻으로 민우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산이는 흑투성이가 된 채 민우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민우는 번쩍 아이를 들어 올리며 까칠한 수염으로 아이의 볼을 비볐다. 으아, 우리 강아지 오늘도 숲을 헤집고 다녔느냐. 아이는 메르르 웃으며 발버둥 쳤다. 아버님 수염 따가워요. 오늘은 뒷산에서 더덕을 이만큼이나 캤어요.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펼쳐 보이자 흙 묻은 더덕 몇 부리가 쥐어져 있었다. 민우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원수의 핏줄, 저주받은 인연이라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축복이자 두 사람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산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좌의정의 야욕도 민우 가문의 원한도 없었다. 오직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순수함만이 가득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갓 지은 보리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민우가 잡아온 토끼 고기가 노릇하게 구워져 상에 올랐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방안을 아늑하게 비추었다. 세 식구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었다. 산아, 천천히 먹거라. 채알라, 연화가 아이의 밥숟가락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말했다. 산이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물었다. 어머님, 아버님, 아까 장터 다녀오신 김서방 아저씨가 그러는데 한양에는 집채만한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밤에도 대낮처럼 밝다면서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사셨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민우와 연화의 젓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양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들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하는 가시와 같았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온화한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주 먼 옛날에 그랬단다. 하지만 산아, 기와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우리 집만 못하단다. 밤이 대낮처럼 밝아도 우리 집 마당에 쏟아지는 별빛보다 아름답지는 않단다. 식사를 마친 후 산이가 잠들자 두 사람은 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밤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민우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어 춥지 않았다.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때문에 그 귀한 신분도 가문의 명예도 다 버리시고 이 산골에서 촌부로 늙어가시는 것을요. 민우는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친 손바닥 위에 포개었다. 후회라. 가끔 생각은 나오. 내가 만약 그때 그 검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조정에 나아가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부인, 관복을 입고 벼슬길에 올랐다면 매일 밤 정적들과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며 살았을게요. 아버님처럼 원한에 사무쳐 피를 토했을지도 모르오. 허나 지금을 보시오. 내 손은 거칠어졌지만 내 마음은 비단결보다 편안하오. 내 옆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과 산이가 있어.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소. 연화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시울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아껴주셔서. 사실 며칠 전 약초를 팔러 장에 나갔다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좌의정, 제 아비 되시는 분이 지난 겨울 영모에 휘말려 유배지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숙부님께서도
노안으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우의 몸이 움찔했다. 두 사람을 그토록 괴롭히고 갈라놓으려 했던 거대한 두 산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다. 민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슬픔인지 허무함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렇소, 결국 모든 것이 덧없구려. 권세도 원한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될 뿐인 것을,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도 치열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까. 민우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강물에 떠내려간 나뭇잎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서방님,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걸까요? 연화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에겐 애초에 죄가 없었소. 죄가 있다면 시대를 잘못 만난 것과 서로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뿐이지. 아니, 오히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으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승리자여. 민우는 연화의 손을 들어 입을 맞췄다. 부인, 약속하겠소.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소.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는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네, 서방님. 저도 약속합니다. 이 산골에서 흙냄새 맡으며 산이가 자라 장가갈 때까지, 아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서방님 곁에서 밥을 짓고 옷을 기우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아프지 말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 안의 촛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켜진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태양이 운무골의 아침 안개를 걷어내며 떠올랐다. 민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고 연화는 냇가에서 빨래를 했다. 산이는 강아지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기적 같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숲속의 나무들은 아무런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계곡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바다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용서는 그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검이며 사랑은 상처 입은 대지 위에 새살을 돋게 하는 따스한 봄비와 같다. 민우가 숲에서 나무를 베며 흘리는 땀방울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신성한 노동의 증거였다. 연화가 끓이는 찌개 냄새는 죄책감의 냄새가 아닌 안식과 행복의 향기였다. 한때 서로에게 칼끝을 겨눴던 원수의 자식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먼 훗날 이 산골을 지나던 나그네들이 전하기를 깊은 산속에 신선처럼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누군가는 그들이 몰락한 양반과 도망친 교수라 수군댔고 누군가는 난세가 낳은 기이한 인연이라 평했으나 정작 당사자들에게 그런 세상의 평가는 중요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주 잡은 두 손의 온기 그리고 함께 바라보는 저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 뿐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슬픈 전설이 아닌 따스한 희망의 노래가 되어 바람결에 실려 오래도록 이 강산에 머물렀다. 민우가 산에서 내려오며 부르는 구슬픈 듯 하면서도 흥겨운 노랫가락이 계곡을 타고 울려 퍼졌다. 연화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고 허리를 펴며 미소 지었다. 산이가 아버지를 마중하러 쪼르르 달려나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포개지며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비로소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운무골의 초가집 지붕 위로 무심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처마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다. 이내 흙마당으로 떨어져 작은 구멍을 파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나간 시간들이 남긴 회한의 두드림처럼 들렸다. 20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청년 민우의 흑발에 하얀 서리를 내려놓았고 고운 연화의 얼굴에 자글자글한 주름꽃을 피워냈다. 그러나 그 세월조차 앗아가지 못한 것은 두 사람 눈빛에 서린 깊은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평온한 공기를 찢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 산이었다. 어느덧 장성하여 20살 청년이 된 산은 낡은 다락방 구석에서 찾아낸 묵직한 꾸러미를 들고 안방 문턱을 넘고 있었다. 낡은 비단천에 겹겹이 쌓여 있었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비단 틈새를 뚫고 나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봉인된 금기를 건드리듯 조심스럽게 비단 매듭을 풀었다. 스르륵 비단이 벗겨지자 드러난 것은 검붉은 칠이 벗겨진 칼집과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사인검이었다. 세월의 풍파에 칼집 장식은 빛을 잃고 쇠붙이에는 녹이 슬었으나 손잡이에 새겨진 호랑이 문양만은 여전히 맹수의 눈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산은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물건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고귀하고 동시에 섬뜩한 살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었다. 아랫목에 앉아 집신을 삼던 민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곁에서 바느질하던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민우를 향했다. 산은 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낫과 도끼밖에 모르시던 아버님께서 어찌 왕실에서나 하사한다는 이런 보검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지난 20해 동안 가끔씩 마을 어귀에 낯선 이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가 보였던 과도한 긴장, 어머니가 남몰래 흘리던 눈물, 그리고 자신에게 글 공부보다는 산을 타는 법과 몸을 숨기는 법을 먼저 가르쳤던 그 모든 의문들이 이 검 한 자루에 응축되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길고 무거웠다. 그는 집신을 내려놓고 정절을 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앉거라, 산아. 언젠가는 내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라 생각했다. 다만 그날이 조금 늦게 오기를, 아니 영영 오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민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나직하게 깔렸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사내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고통을 피하려는 몸짓이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검의 손잡이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다. 이 검은 내 아버님, 그러니까 너의 조부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자 우리 가문의 영광과 몰락을 모두 지켜본 증인이다. 몰락이라 하셨습니까? 산이 되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이 산골 촌부의 아들로 자랐으나 내 몸속에 흐르는 피는 한양 도성 내에서도 으뜸가는 무반 가문의 것이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내 어미는 당시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좌의 정댁의 여식이었다. 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초가 집에서 평생 거친 밥을 먹으며 살아온 두 사람이 명문가의 자제였다니. 헌데 어찌하여 저희는 이곳에 숨어 사는 것입니까? 영모라도 휘말리신 겁니까? 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영모라. 그래, 세상은 그것을 영모라 불렀고 원한이라 불렀지. 네 외조부, 즉 네 어미의 아비가 나의 아비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말이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사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딸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이 바로 자신이라니. 그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세상의 도덕과 법도로는 용납될 수 없는 폐륜이자 비극이었다. 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조부님을 죽인 원수의 딸을 어찌 품으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다. 젊은 혈기였다. 흑백이 분명한 청년의 눈에 부모의 선택은 비겁함이나 배신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민우는 그런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복수. 그래, 나도 처음엔 복수를 꿈꿨다. 매일 밤 이 검을 갈며 네 외조부의 목을 베는 상상을 했다. 허나 사나 칼은 피를 부르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다. 민우는 검을 들어 검집에서 칼날을 조금 뽑아 보였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칼날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내 어미가 원수의 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게 왔던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죄책감 때문에 가문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이 칼이 아닌 작은 은장도로 자신의 목을 겨눴지. 그때 나는 보았다. 원수의 딸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을,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혈육마저 배신하고 나를 택한 한 여인을.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나, 진정한 용기는 칼을 뽑아 적을 베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뽑아야 할 칼을 멈추고 원수를 껴안는 것에 있더구나. 내가 만약 그때 복수를 택했다면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평생을 살인귀가 되어 지옥 속을 헤맸을 것이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연아가 문 밖에서 숨죽여 울고 있음을 두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산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뽑아야 할 칼을 멈추는 용기. 그것은 산이 산속에서 짐승을 사냥할 때 배웠던 이치와는 다른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삶의 철학이었다. 민우는 검을 다시 검집에 넣으며 그것을 산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 검을 내게 주는 것은 가문의 영광을 되찾으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내 조부의 원한을 갚으라는 뜻도 아니다. 이것을 네가 처분하거라. 이것을 쥐고 세상으로 나가 잃어버린 양반의 지위를 되찾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허나 이것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그저 운무골의 산으로 살겠다면 그것 또한 네 선택이다. 산은 검을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두 가문의 피와 눈물, 그리고 부모가 짊어져 온 고통의 무게였다. 산은 검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검을 품에 안고 뒷산으로 향했다. 발이 진흙에 푹푹 빠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산중턱, 벼락 맞은 고목나무 아래에 도착한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그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르며 세상을 내려다보던 곳이었다. 발 아래로 운무가 춤을 추고 멀리 세상은 아득하게만 보였다. 산은 검을 뽑아들었다. 빗물에 젖은 검날이 번뜩였다. 그는 허공을 향해 힘껏 검을 휘둘러 보았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그의 몸속에 흐르는 무인의 피가 꿈틀거렸다. 이 검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장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주름진 손으로 집신을 삼던 아버지의 모습, 흙 묻은 손으로 나무를 묻히던 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세 식구가 둘러앉아 보리밥을 먹던 따뜻한 저녁상의 풍경이었다.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와서 그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낸단 말인가? 산은 검을 바닥에 꽂았다. 그리고 곁에 있던 큰 돌을 들어 올렸다. 조부님, 그리고 외조부님, 두 분의 원한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검이 피를 맛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산은 비명 같은 기압과 함께 돌을 내리쳤다. 캉,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검이라 불리던 사인검의 날이 허무하게 두 동강 났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손잡이가 부서졌다. 산은 부러진 검 조각들을 모아 땅을 팠다. 빗물과 섞인 진흙 구덩이 속에 검의 파편들을 묻었다. 흙을 덮고 그 위에 묵직한 바위를 올려놓았다. 마치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듯이 산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빗물에 씻으며 일어섰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이제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연의 일부이자 사랑으로 지켜낸 가정의 아들, 운무골의 산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비구름이 걷히고 서쪽 하늘에서 붉은 노을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와 연화가 마루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들의 빈손을 확인하고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산은 씩씩하게 걸어가 아버지의 앞에 섰다. 아버님, 검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을 오르다 미끄러져 그만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껄껄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쇠붙이야. 산에 널린 것이니 아까울 것 없다. 내 아들이 무사하면 그만이지. 연화가 다가와 수건으로 산에 젖은 머리를 털어주었다. 어서 들어와 밥 먹자. 밥 식겠다. 그날 저녁 산골의 초가집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다. 부러진 검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살인의 도구가 아니었다. 훗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고 향기를 뿜어낼 것이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가고 원한은 잊혀져 사랑으로 남는다. 낡은 칼은 녹슬어 사라졌으나 그들이 지켜낸 사랑의 약속만은 저 산처럼 굳건하게, 저 강물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왔다.